네, 안녕하세요. 8시 비욘드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첫 번째로 비욘드를 찾아와 주신 명의분을 모셨는데요. 귀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김장현 안녕하세요. 교수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송모병원의 혈관이식외과를 전공하고 있는 김장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교수님과는요, 저희가 이제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도 하죠.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알아보고, 또 교수님께서 혈전증에 대해서 굉장히 명의이시기 때문에 이 복부 대동맥류 외에도 말초 질환이나 아니면은 저희가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네, 네, 걱정되는 것들 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 교수님하고 복부 네, 대동맥류에 네,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게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네. 네. 원래 혈관 질환은 저희가 평소에는 잘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혈관 질환은 몸속에 오래 갖고 있다가 늦게 증상이 생겨서 발견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혈관 검진 뭐 이런 걸 통해서 미리미리 발견한다면 갑자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쨌든 오늘 썸네일 주제는 그 증상에 대해서 네, 썼거든요. 네, 뱃속에서 쿵쿵 돼서 또 병원을 네, 찾으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네, 근데 이거는 좀 이미 병이 좀 오래된 다음에 증상이 생긴다는 거네요. 그렇죠. 네, 저희가 간단하게 그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준비해 주신 자료가 있어서요. 자료 네.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부 대동맥류라는 거는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혈관이 풍선처럼 이렇게 커지는 그런 질환을 얘기하고요. 모든 혈관의 동맥에는 다 동맥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관이 커질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제 복부에 발생하는 동맥류를 복부 대동맥류라고 하는데, 보통 정상 성인의 대동맥은 2cm 정도 이하로 작은데요. 이게 3cm 이상이 되면 혈관이 퇴행적으로 커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때 복부 대동맥류로 진단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커진 혈관은 다시 조그맣게 줄어들지는 않고요. 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더 커질 수가 있는데요. 이제 이 알버트 아인슈타인이라는 우리 20세기 최고의 과학자 분이시죠. 이분이 이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1955년 사망하셨는데요. 이분은 이제 담배를 굉장히 좋아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담배가 이제 복부 대동맥류의 하나의 원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금연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은 이제 이 당시에는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 방법이 아직 정립되기 전이라서 복부 대동맥 치료를 지금과 같이 수술적 치료를 받지 않고 셀로판지 같은 걸로 한 몇 년 전에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터지게 돼서 이제 사망을 하셨고요. 이 당시에는 1955년에는 이제 그 당시 초기에 인공혈관이 개발되셨는데, 이 당시에 그 알버트 아인슈타인 박사는 더 이상 치료를 원치 않고 사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복부 대동맥류와 관련돼서는 제일 유명하신 분으로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복부 대동맥류를 왜 치료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면, 이거는 파열이 되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됩니다. 혈관이 파열이 된다는 것은 배에 총을 맞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총을 맞게 되면 장을 맞았을 경우에는 금방 사망하지 않는데, 총을 맞았을 때 총알이 대동맥을 맞추게 되면 그때 이제 혈관이 파열돼서 피가 바깥으로 쏟아지겠죠. 그때 이제 사망할 확률이 90% 이상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치명적인 질환이고요. 그렇지만 이게 파열되기 전에 미리 발견된다 그러면 사망률이 3% 미만으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는 파열된 질환과 파열되지 않은 질환은 완전히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열이 되면 사망률이 90%인데 네, 미리 좀 진단을 하고 잘 관리를 하고 치료를 하면 네. 3% 미만으로 들어온다라고 네.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복부 대동맥류가 그러니까
미리 스크리닝, 네. 혈관 검진을 해서 미리 찾는 그런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초음파를 이렇게 복부에 대면 복부대동맥류는 아주 쉽게 진단이 되거든요. 오. 그래서 65세 이상이 되는 그 사람들은 모두 복부대동맥류 검진을 받는 법이 미국에는 법제화돼 있어서 나이가 드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복부대동맥류를 스크리닝하는 그런 것을 한번 겪게 돼서 미국에서는 아주 복부대동맥류를 많이 파열되기 전에 진단하고 있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국가건강검진에 뭐 50세 이상 권고 이게 있는 네, 것처럼. 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제 나라에서 건강검진 프로그램에 들어가지 않았는데요. 이제 혈관외과가 있는 병원에 가시면 이런 프로그램을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초음파 한번 보시면 본인이 CT까지 찍지 않으셔도 금방 진단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나이가 드신 분들은 시행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복부 초음파로 진단을 할 수 네, 있다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복부 혈관 초음파. 복부 네, 혈관 네, 초음파요. 네. 네. 이제 복부대동맥류를 이제 언제 치료해야 되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모든 복부대동맥류는 치료를 다 하는 건 아니고요. 3cm에서 5cm까지 사이에는 잘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계적으로 많이 검증된 사안이라서 우리가 치료는 남자는 5.5 복부대동맥의 직경이 남자는 5.5cm, 여자인 경우에는 복부대동맥의 직경이 5cm인 경우에 치료를 시작을 하게 되겠고요. 또 이제 복부대동맥류가 좀 빠르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1cm 아니면 6개월에 5cm 이상 커지는 소견이 있으면 이건 앞으로 터질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치료를 하고요. 복부대동맥류라는 거는 이제 혈관이 퇴행적으로 이제 푸석푸석해지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혈전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런 혈전들이 다리로 떨어져 나간다든지 아니면 커지는 그 대동맥류가 주위에 이제 장기를 눌러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를 해줘야 되는 적응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요. 되게 애매한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복부 대동맥류 직경이 5.4cm다. 네. 뭐 여성의 경우 4.97cm다. 네. 이렇게 애매한 경우에는 걱정을 좀 많이 하시지 않나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이제 젊으신 경우에는 옛날에 교과서에 보면 4cm 이상이더라 하더라도 터질 위험성이 있으면 수술을 하라고 돼 있는데요. 네. 통계적으로 보면 5cm 정도 이상이 되면 터질 확률이 그전에는 3% 정도 되는데 네. 5cm 이상이 되면 10에서 20% 정도 1년에 터질 확률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갑자기 이렇게 증가하는 걸로 이게 지금 통계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5cm를 기준으로 하고요. 남자인 경우에는 여자보다 좀 안정적이어서 5.5cm를 이제 잡고 있고요. 여자분들은 남자분보다 조금 잘 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5cm 기준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9cm, 뭐 네. 5.2cm 이런 거는 수술해주세요. 이러시면 어떡해요? 이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빨리 할 수도 있고 좀 늦출 수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대동맥류가 이제 4cm에서 멈춘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죠. 네. 계속. 그래서 복부대동맥류가 이제 3cm 정도 가지고 있으면 네. 이거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하고요. 복부대동맥류가 4cm 정도, 그래서 5cm 사이에 있으면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초음파를 해서 자라는지 체크를 하고요. 복부대동맥류가 진단이 되면 1년에 한 1에서 2mm 정도 자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1년에 1에서 2mm 정도는 계속 자라니까 네. 스크리닝을 계속하고 네. 그리고 언젠가는 치료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5cm 가까이 오면 이제 CT 같은 걸 찍어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복부대동맥류가 이제 5cm 미만으로 작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경과 관찰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음파를 보면서 이제 경과 관찰을 하게 되고요. 이제 복부대동맥류가 5cm 이상 큰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데 그 경우에는 이제 개복을 해서 대동맥을 수술하는
개복 대동맥 수술하고 개복하지 않고 우리가 시술로 하는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 방법이 있겠습니다. 네. 이것도 혹시 뭐 어떤 경우에는 개복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그냥 하지 않고 이런 네. 기준도 혹시 네. 짧게만 얘기해 네. 주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개복 복부 대동맥류 수술은 1950년대 이후로 이제 개발이 돼서 최근까지도 시행되고 있는 안정적인 치료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는 이제 1990년대에 처음 시도돼서 안정적으로 치료가 되는 방법인데 수술이라는 거는 해부학적인 제한 사항이 조금 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개복을 해서 인공혈관으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공예처럼 이렇게 혈관을 따는 이렇게 꼬매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면이 수술할 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해부학적인 제한 사항을 덜 받는데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는 기존에 있는 스텐트를 혈관에 맞춰서 이게 가능한지 평가를 하고 넣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해부학적인 조건이 맞아야지 좋은 결과를 답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료 방법은 좀 다른데 복부 대동맥류 치료 결과는 제가 이제 다음 단계에서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복부 대동맥류 개복 수술인데요. 이제 복부를 절개하고 이 대동맥이 배의 후복강의 제일 뒤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뒤에 있는 그것을 후복강을 이렇게 노출을 하게 되면 이제 대동맥이 보이고요. 수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피가 흐르고 있을 테니까 이걸 겸자로 딱 피가 흐르지 않게 한 다음에 인공혈관을 이렇게 안에 덧대는 그런 치료를 이제 개복 복부 대동맥류 수술이라고 하고요. 이 복부 대동맥류로 이렇게 커진 부분은 혈관이 굉장히 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잘 터지기 때문에 이렇게 치환을 하는 거고요. 이게 혈관을 연결할 때는 정상인 혈관에 연결을 해야지 이게 오랫동안 잘 유지가 될 수 있고 인공혈관을 넣은 다음에는 이제 이 복부 대동맥류를 다시 이렇게 덮어서 인공혈관이 다른 장기와 노출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보호하는 그런 치료하는 것을 이제 개복 복부 대동맥류 수술이라고 하게 되겠고요. 네,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는 배는 개복하지 않고 사타구니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철사, 그다음에 도관, 스텐트 이런 것들을 넣어서 배 안에서 이제 피가 동맥류로 흐르지 않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스텐트는 이게 다 옆에 새는 공간이고 좁아진 것을 피는 그런 장비거든요. 근데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에 사용하는 거는 스텐트 그라프트라고 해서 그 스텐트에다가 이 섬유 같은 것을 이렇게 걸쳐가지고 피가 밖으로 흐르지 않게 하는 특수한 스텐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게 되면 피가 동맥류 쪽으로 흐르지 않고 스텐트 안으로만 흐르게 돼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굉장히 안정화돼서 상당히 많은 시술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부 대동맥류의 혈관 내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획을 잘 세워야 하는데 CT를 이제 찍어서 이 CT에서 이게 스텐트를 설치할 조건이 되는 해부학적인 구조를 갖고 있는지 먼저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한 다음에 이제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 가능 여부를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상태를 거친 다음에 이제 이 케이스 플래닝이라고 해서 이 혈관에 맞는 기구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환자는 이런 식으로 계획을 한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장비를 주문해서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니까 주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막 그 혈관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들어갈 수 그 조립을 있는, 스텐트를 조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라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게 여러 가지 스텐트들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조각조각 우리가 사이즈를 맞춰서 끼워 넣는 그런 상태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각조각 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제 몇 가지 이 스텐트 그라프트가 들어와서
임상에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비교적 안정적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복부대동맥류의 혈관 내 치료를 하려면 아직까지는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복부대동맥류가 있으면요, 그 위쪽으로 어느 정도 좋은 혈관이 있어야 이 스텐트 그라프트가 고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일 중요한데, 최소한 15mm 정도의 이제 목이 엘팅 맥이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각도가 너무 꺾여 있으면 스텐트가 이렇게 잘 펴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각도는 60도 이내로 해서 이 조건이 맞는 혈관인 경우에 결과가 좋다고 답보할 수 있고요. 이제 복부대동맥류 아래는 장골동맥인데, 이쪽에도 이제 적당하게 혈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장골동맥이 있어야지 이제 이게 잘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미국 데이터인데요. 이제 90년대부터 이제 스텐트 그라프트를 이제 사용하게 됐는데, 옛날에는 수술을 많이 했죠. 근데 이제 90년대에 2000년대에 오면서 혈관 내 시술이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는 혈관 내 치료를 한 70% 정도 한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게 혈관 내 치료 잘 안 되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혈관 내 치료 이 시술의 이제 결과가 최근에 이제 나와서 많이 의사들한테 이제 서로 소통하고 있는데요. 이게 최근에 이제 그 장기간의 데이터의 이제 결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개복 대동맥류 수술은 약간 복부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보다 초기 사망률이 조금 높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시술이 합병증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잘 지나면 안정적으로 장기간의 결과가 답보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복부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는 초기 사망률은 굉장히 적은데 10년 이상이 경과되면 추가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좀 많아지고,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사망률이 있다고 지금 발표되고 있어서 이 개복 수술은 저희가 이제 젊으신 분들이나 복부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에 이제 적응증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개복 수술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나이가 드신 70대 분이라든지 80대 이런 분들은 복부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를 주로 하게 되고, 그다음에 해부학적인 그 적응증이 맞아야 이 결과도 잘 답보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동영상이 있는데, 이거 수술한 동영상을 틀어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수술을 하는 네. 피가 나오나요? 피는 좀 나올 수 있는데 좀 네. 혈관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보고 들까요, 피디님? 네. 요게 이제 잠깐 이거 소리를 줄여야 되겠다. 소리가 네. 네. 이게 복부대동맥류 혈관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이게 하수도에 있는 혈관처럼 네. 혈관이 굉장히 녹슬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혈관이 터지는 이유가 있고요. 복부대동맥류 이렇게 생기면 혈전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이거를 제거하고 혈관을 연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혈관이 약하게 흐물흐물 해가지고 터지게 되는 건 것이라서요. 네. 복부대동맥류가 5cm 이상이 되면 가능하면 꼭 치료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환자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심장이 너무 안 좋다든지 아니면 콩팥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은 이런 치료를 받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금 이 환자의 상태를 보면서 좀 지켜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인공혈관을 이렇게 넣어서 치료를 하게 되겠죠. 이런 수술을 매일 하시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는 준비도 많이 하고요. 네. 수술은 무섭고 어렵게 보여도 결과는 상당히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트레이닝을 잘 받고 하게 되면 의사는 다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개복해서 네. 하는 시술.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혈관을 연결하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술기로 하는 그런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에를 연결을 한 거고요. 여기가 이제 겸자를 통해서 피가 안 흐르게 잡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피가 이제 흐르게 되겠죠. 풀면요. 그다음에 이제 뒤쪽을 다시 연결해서 피가 흐르게 그렇게 준비하는 거고요. 이제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혈관을 연결해서 피가 흐르게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주위 장기랑 닿으면 주위 장기들이 손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위 닿지 않게 이렇게 저 동맥류를 이렇게 싸주게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복부대동맥 개복 수술이고요. 이 다음 것도 한번 틀어볼까요? 네. 영상 보여주시면 됩니다. 영상이 안 나오나요? 영상, 네. 네, 지금 이제 영상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거를 그러면 화면 복제해서 네. 한번 다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 누르면 될까요? 요거를 네. 마우스 잠시 피디님께. 네. 윤희님께서 그 아까 수술하시는 영상 보고 우와 신기하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수술 영상 볼 때마다 안의 준비를 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네. 윤희님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이렇게 댓글 보시면 질문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하나만 오영도님께서 복부 혈관 초음파 검사는 건강검진 때 해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지요? 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네, 일반적으로 그 초음파를 보시는 분들은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복부 초음파를 보실 때 제 대동맥을 좀 봐주실 수 있는지 한번 초음파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네. 다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네. 이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혈관 내 치료하는 영상인데요. 나이가 88세인 아주 할아버지신데 55mm 정도 되는 복부대동맥류가 있으셔서 이제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혈관이 커져 보이시죠? 네. 네, 그래서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이분이 신장이 안 좋아서 저희가 가능한 한 이제 CT를 자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I를 사용해서 요새는 혈관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조영제 없이도 혈관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술을 할 때는 여기 보시면 구멍을 혈관을 째는 게 아니고 구멍만 뚫어서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시술을 할 때 굉장히 회복이 빠르고 통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시술을 할 때 시술 후에 이제 혈관을 다시 이렇게 잘 묶는 그런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시술을 하면서 이제 전신 마취를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시술을 하는 것을 이제 복부 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이제 환자분은 이제 전신 마취가 돼 있는 거고요. 이제 이게 하이브리드 수술실이라는 건데 옛날에는 영상학과에서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요새 기술이 많이 발달해 가지고 수술실에도 이런 장비를 넣어서 시술을 하게 되겠고요. 수술실에 있으면 이제 무균실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감염이 없이 안정적으로 마취과의 도움을 받아서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 최근에는 거의 모든 대학병원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를 보면서 저희가 혈관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혈관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양쪽에서 들어가는 거고요. 수술하고 계시는 교수님 모습도 살짝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잠깐요. 여기 이제 이분은 신장이 안 좋아서 저희가 조영제를 많이 쓸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산화탄소 조영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이산화탄소를
대동맥에 싸도 크게 문제 없이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영상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영제를 최소화할 수 있게 해서 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텐트들이 이렇게 보이시게 돼 있죠. 그래서 네. 이런 스텐트를 이제 혈관에 설치하게 되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CT를 조영제를 줄이기 위해서 기존에 찍은 CT를 이렇게 영상에다 띄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는 조영제의 한 5분의 1 정도로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 걱정도 하실 수 있는데 네. 이런 것까지도 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네요. 네, 요새는 이제 기술이 많이 발달돼 있고요. 꼭 이런 것뿐만 아니고 더 많은 기술이 있는데 오늘은 제일 기본적인 개요 정도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상당히 많이 안정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네, 저희까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자료를 네. 다시 틀까요? 네. 아니면은 네, 자료를 다시 그러면 틀기 전에 제가 네. 궁금한 게 있어서요. 네. 그 처음에 보여주셨던 사진에 네, 대동맥류가 있는 분이 좀 배가 빵빵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시 비만과 복부 대동맥류가 네. 좀 큰 연관이 있는 건가요? 비만하고는 연관이 있다기 조금 아직까지는 어렵고요. 근데 네. 비만이 있는 분들은 수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 네, 그래서 한국 분들이 좀 덜 비만이 있기 때문에 네. 수술이 비교적 좀 쉬운 것 같고요. 네. 미국에서처럼 굉장히 비만 있는 사람은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서 사망률도 좀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고 하는 그 사진에서 보여주시는 게 복부가 비만하길래 혹시 연관이 네, 이거 아직 있나 했습니다. 네, 네, 여기서부터 보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이게요? 이거? 영상 했으니까 네, 네. 여기서부터요. 요거는 이제 시술했던 그런 거를 다시 한번 아까 보여드린 거라 가지고 똑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이제 혈관 촬영하면서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는 그런 동영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될까요? 이제 말씀드린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네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질문 좀 해주시고 네. 또 필요하면 제가 추가로 동영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오늘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쭉 강의해 주신 건 여기까지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 질의응답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띄워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모신 김장현 교수님께서는 서울 성모병원 혈관 이식외과의 교수님이시고요. 네, 그리고 사실 명의로 많이 알려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부 대동맥류 강의를 해주셨지만 그 외에 혈전증이나 아니면 하지 정맥 혹은 저희 말초 동맥 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궁금하시면 편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PD님 한번 또 써줘 댓글로 공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아까우니까요. 네. 지금 복부대동맥류 검사는 몇 살부터 받아보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셨는데요. 복부대동맥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전통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런 분들은 보통 70세 정도에서 이제 보통 치료를 받게 되는데요. 그런 분 말고 가족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다른 유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부대동맥류가 좀 빨리 오게 되는데 빨리 오시는 분들은 40세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고 50세에서도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다른 질환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복부대동맥류 검사는 몇 살부터 받아보면 좋을까 이렇게 여쭤보시면 보통은 담배 피시는 분들은 50세 정도부터 받아보시라고 그러고요. 네. 특히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발생률이 4분의 1 정도라고 해서 좀 적고요. 담배 피는 남자 한 50세부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담배 안 피더라도 한 65세 정도부터는 한번 자기가 증상이 없더라도 체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러면 아까 젊은 층에서도 복부 대동맥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는 40에서 50세를 말씀해 주신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40에서 50세 정도에 진단되는 복부대동맥류는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이제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지 않고 수술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스텐트 그래프트를 설치한 부위에도
동맥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스텐트 그래프트의 그 장기간 결과가 별로 좋지 않다고 돼 있어서 가능한 한 수술을 하는 것을 최근에 이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였군요. 네. 저는 혹시 회복력이 빨라서 그런가 하고 들었었는데 네, 그건 아니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윤희님께서 복부 대동맥류 치료는 어떤 치료가 있나요? 스텐트 시술인가요? 하셨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술 치료가 있고 복부대동맥류 혈관 내 치료가 있어서 두 치료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는 수술 치료가 주였는데 네. 최근에 이제 스텐트가 많이 개발이 돼서 스텐트 치료를 한 70% 하고 수술 치료를 한 30% 정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포울님께서 일반적인 복부 초음파로는 진단이 어려운가요? 라고 하셨어요. 가능합니다. 우리가 네. 이 혈관을 보는 초음파는 이중 주사 초음파라고 해서 네. 하나는 이제 영상을 보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혈류를 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는데 복부대동맥류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떤 초음파든지 그 약간 동그란 그 탐촉자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컨벡스 프로브라고 하는데 그걸 배에 갖다 대면 바로 볼 수가 있어서 초음파를 보시는 분들께 제가 복부대동맥류가 있나요? 여쭤보면 그 보시는 분들이 바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정도로 쉽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크리스탈님 질문하셨는데요. 아버지가 복부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시술하기로 하셨는데 크기가 컸는지 수술을 바로 해야 한답니다. 혈관 하나가 90% 정도 막혀서 부풀었다고 하는데 많이 심각한 건가요? 하시네요. 혈관은 시간이 지나면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진행을 하는데 혈관이 망가지게 돼서 좁아지게 되든지 네. 아니면 혈관이 동맥류라 그래서 커지게 되든지 그래서 터지든지 아니면 좁아지든지 그런 경과를 겪게 되는데요. 그래서 동맥류가 있는 분들도 이렇게 가끔 혈관이 좁아져서 이렇게 오시는 분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치료라 그래서 수술하고 스텐트 그래프트를 이렇게 섞어서 치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결정할 때는 CT를 보고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좀 치료하는 방법이 다양해서 주치의 선생님하고 조금 더 상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현일임님께서 수술하면 걱정해야 될 합병증 같은 게 있을까요? 그렇죠. 이 수술하고 이제 혈관 내추럴 큰 차이점인데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생기는 합병증이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드신 노인분들이고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 같은 혈관 질환에 생길 수가 있는데 우리가 혈관 질환은 다혈관 질환이라 그래서 옛날에는 한 혈관만 보고 거기에 치료했는데 지금은 저희가 이렇게 혈관 질환을 보다 보니까 복부대동맥류가 있는 분들 중에서 30% 정도는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발견되고요. 또 30%에서는 뇌혈관 질환이 있는 분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수술하기 전에 한번 다른 혈관 질환이 있는지 기본적으로 한번 스크리닝을 하고 수술하게 되는 것이 이제 안전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이나 감염이 있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심장 관련된 합병증, 출혈이나 감염 합병증들이 그렇게 오게 돼서 수술을 하게 되면 약간 3에서 5%의 사망률이 있다고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고요. 시술을 하는 경우에는 비교적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출혈이나 이런 합병증들이 조금 적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장기간 이렇게 갖고 있을 때 10년 정도 지나면 이제 재치료 확률이 좀 높아지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선택은 환자분들이 많이 하셔야 되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좀 치료 원칙에 따라서 네, 권유를 지금 하시나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치료 원칙들이 그러니까 치료 방침이죠. 네. 치료 방침이 조금 바뀌기는 하는데요. 이제 최근에 나온 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보통은 이제 나이가 드신 분들, 70세 이상인 분들이고 해부학적으로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을 수 있으면 스텐트 그래프트를 넣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네. 만약에 60세 정도는 아직 젊다고 저희가 얘기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은 수술을 하는 게 장기간의
경과 관찰을 위해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치료 방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 고려하실 게 많을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증상에 대한 질문들 좀 주셨는데요. 먼저 아직은 청춘이다님께서 복부 대동맥류의 원인은 무엇인가요? 네. 이제 혹시 음주나 담배를 하지 않아도 생기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하셨나 봅니다. 네, 이제 복부 통증과 박동이 느껴집니다. 요 말씀은 마르신 분들이 대동맥이 박동이 이 동맥류라고 이렇게 오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런 거는 초음파 한번 보면 바로 판단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근처 병원에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복부 대동맥류의 가장 큰 원인은 이 혈관은 우리가 수도 파이프, 상수도, 하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래 쓰면 망가지게 돼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오래 쓸수록 망가지고요. 그래서 복부대동맥류는 나이가 드시면 그 유병률이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게 1번이고요. 그 다음에는 여자보다는 이제 남자분들이 이제 4배 정도 많은 걸로 돼 있고, 담배가 또 그 중에 하나 큰 원인으로 돼 있어서 담배는 백해 무익하다 저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넣은 게 뱃속에서 쿵쿵 박동이 느껴져였잖아요. 네. 근데 저도 가끔 과식할 때 그렇게 느껴질 때가 네. 있거든요. 살짝 걱정했는데, 네. 아니, 네. 가능성이 보통은 높겠네요. 30세 남자 정도로 이렇게 통통 느껴질, 박동이 느껴질 때 복부대동맥류일 가능성은 굉장히 적을 것 같고요. 네. 그럴 경우에는 혈압이 혹시 높아서 고혈압이 아닐까, 술 많이 드시고 과로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으니까요. 이제 혈압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새 대사질환들이 많으셔서 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가족력이 있어서 30 중반부터 혈압약을 먹었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약을 안 먹고 고혈압을 유지하게 되면 제 1번으로 신장이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같은 거 잘 조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내용 중에 증상은 사실 좀 병이 많이 진행된 다음에 나타난다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네, 그럼 그 증상은 어떤 게 있는지 조금 네.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에서 쿵쿵. 박동성 종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만져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것을 진단할 확률은 있는 경우에도 한 30%에서 50%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복부대동맥류 스크리닝 검사, 검진 검사를 추천하는 거고요. 네. 증상으로서 동맥류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동맥류라고 하면 복부대동맥류만 있는 게 아니고 뇌동맥류도 있고 다른 이 가슴에도 이제 흉부 대동맥도 동맥류가 있고 그 안에 이제 배 안에서도 장기에서도 동맥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인 경우에는 그 비장 동맥류라는 게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임신하신 분들이 그거를 자기가 있는지 모르고 임신하셨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그거는 과거에는 사망하고 나서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이제 검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도 그런 동맥류가 발견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동맥류는 모든 곳에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가끔 이 복부 대동맥류로 음낭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길래 혹시 그런 것들도 증상의 일환인가 궁금해서 또 여쭤봤습니다. 네, 그건 아마 그 동맥류가 커서 그쪽을 눌러서 생기는 증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사랑둥이님 질문인데요. 저도 배가 왼쪽이 자주 아프고 좀 그 박동이 느껴진다고 하는데 술, 담배 안 합니다. 검사 받아봐야 할까요? 하셨네요. 네, 참 어렵네요. 네, 연령이랑 또 그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마르신 분들은 잘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제 외래도 고민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이제 CT도 가끔 찍기도 하고 너무 그러면 이제 초음파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복부대동맥류는 먼저 초음파를 해야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CT는 방사선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CT를 가능한 찍지 말자고 하는데 CT에 나오는 방사선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혈관 검사를 위해서는 일단 초음파를 먼저 한번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의심이 되면 다른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이제 방사선을 줄이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꼬미토리님 질문인데요. 30대 남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랫배에서 통통 튀는 박동이 느껴지고, 배를 꾹 누르면 통증이 느껴지는데 이것도 초음파를 받아보면 될까요? 랑 네. 어느 병원에 가야 네, 할까요? 네. 이게 중요합니다, 네. 저희는. 네, 아니 이거는 모든 내과 의사 선생님도 다 알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네. 진단을 위해서는 꼭 그 혈관외과 오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뒤에 있는 기본 그 가정외과 선생님이라든지 내과 선생님한테 가셔서 자문을 구하셔도 될 것 같고 초음파만 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거라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캐모마일님도 비슷한 질문 네. 주셨어요. 이게 배꼽 윗부분에. 심장이 뛰는 것처럼 대동맥도 같이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민하신 분들은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 거 한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혹시 내가 고혈압이 있어서 이게 느껴지는 건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얘기해 주셨는데 해피라이프 님도 좀 비슷한 질문 주셨거든요. 제가 드렸던 질문인데 비만 말고도 사실 고혈압이 있으면 복부 대동맥류가 있을 확률이 높다. 또 고지혈증 있어도 네, 그럴 수 고혈압은 있다. 조금 연관성이 있을 것 같고요. 고혈압은, 고지혈증도 네. 저희가 복부대동맥류가 있으면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는 기본 치료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다면은 위험 요인이 되기는 네. 하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사이렌님께서 협심증이란 무슨 병인가요? 많이 위험한 병인가요? 하셨습니다. 협심증이라는 거는 그 관상동맥에 이제 가는 혈관이 좁아져 있는데 이게 막힌 건 아니고 혈류가 일정 부분 좁아져 있어서 어느 정도 무리를 했을 때 가슴 통증이 오는 것을 협심증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가역적이라서 통증이 왔다가 좋아졌다가 이런 것을 협심증이라고 하고요. 네. 한번 통증이 왔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는 심근경색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비가역적이라서 그건 응급질환이고요. 협심증은 비교적 만성적인 질환인데 협심증도 진행하면 심근경색증으로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슴 통증이 있는 분들은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혈관은 직경을 기준으로 해서 50% 좁아질 때까지는 혈류의 감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병이 진행해도 본인이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70% 이상 진행이 돼야 증상 혈류가 감소하면서 증상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겨울인 경우에 혈관이 수축을 하게 되죠. 추워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기존에 증상은 없더라도 혈관이 좁아졌던 분들이 갑자기 증상이 생기게 되는 것들이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말하자면 협심증이 있던 분들이 심근경색증을 진행한다든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의미냐면 평소에 내가 건강했다고 생각하지만 혈관은 안 좋았던 경우고요. 상황이 안 좋아져서 증상이 나타난 거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혈관 관련된 증상이 있으면 한번 전문가 선생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고 거기에 관련된 기본 검사가 있으니까요. 한번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그다음에 오영도님 질문인데요. 아마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허리로 인해서 앉기를 잘 못해서 서서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종아리 혈관이 좀 튀어나온 게 보입니다. 혹시 이런 게 하지 정맥류일까요? 그리고 늘 종아리가 아픈데 이게 허리 네. 때문인지 하지 정맥류 때문인지 모르겠다 하셨어요. 다리 통증이죠. 다리 통증인데 다리 통증은 이제 동맥 질환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정맥 질환도 있을 수 있고 허리가 아파서 할 수도 있고요. 당뇨가 있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 근골격계 질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질환이 다리 통증을 일으키게 하는데요.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심장에서 이제 다리로 가는 혈류는 동맥을 통해서 가게 되겠죠. 그래서 심장이 이렇게 박동을 하면서 잘 뿜어주는데 내 다리로 갔던 혈류가 이제 거기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한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받아가지고 이제 노폐물과 함께 심장을 오려고 하는데 다리에서부터 심장으로 오는 방법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어떤 그런 걸 쓰게 되냐면 종아리를
제2의 심장으로 해서 종아리 근육이 움직이면 이렇게 혈류가 심장 쪽으로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혈관 안에, 정맥 안에 밸브가 있어서 혈류는 한 방향으로만 이렇게 올라가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혈류가 심장으로 돌아가는데요. 그렇게 그 혈관이 정맥에 있는 그 밸브가 망가졌을 때 피가 심장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자꾸 내려오게 돼서 피가 다리에 이렇게 저류하게 됩니다. 그거를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류하게 되면 이제 종아리 통증이 있고 혈관이 튀어나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만성 질환이고요. 갑자기 다리가 땡땡해지는 거는 혈전증이라고 하게 돼서 네. 좀 다른 병입니다. 근데 이제 내가 계속 옛날부터 다리가 저리고 아프다 이런 거는 만성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날 갑자기 다리가 땡땡 부었는데 자고 일어났더니 다리가 코끼리 다리가 돼 있다. 이런 거는 급성 혈전증이라고 해서 그거는 빨리 병원에 가서 혈전증이 있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그런 병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영도 님도 한번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다리가 많이 부어 있으면요. 초음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하려고 했는데 네. 질문이 또 네. 들어와서요. 뚜뚜님께서 가끔 배에서 태동처럼 꿈을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도 혹시 대동맥류랑 그거는 아닐 것 같고요. 이제 네. 장이 움직여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영도 님이 남편이 폐색전증 시술을 한 20년 전에 받으셨는데 혹시 복부 대동맥류랑 좀 연관이 있을까요? 네. 하셨네요. 폐색전증은 정맥질환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리에 이제 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보통은 날아가서 이제 폐로 날아가서 폐색전증이 되는데요. 그건 정맥질환이고 복부대동맥류는 동맥질환이라서 좀 별개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인 한번 해주시면 저희는 네. 마음이 편합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다음 가형과 커피 한 잔님께서 59세 주부이고요. 술, 담배 안 하시고 저혈압 있으시고 정상 체중이고 배꼽 왼쪽 부위에서 맥박이 뛰는 거라 생각했는데 혹시 겁이 나서 검사 받아봐야 할까요? 네, 하시네요. 초음파 한번 그 동네 병원에서 한번 받아보시고요. 하실 때 제가 복부대동맥류인가요? 한번 여쭤보시면 검사하시는 분이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하고 한번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그렇게 간단한 검사니까 한번 꼭 받아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뇌경색 환자나 심근경색증도 뇌경색 환자가 심근경색증도 조심해야 하나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다혈관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혈관이 하나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곳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혈관은 네 군데로 얘기를 해요. 뇌혈관, 그다음에 심혈관, 그다음에 대동맥 질환, 네. 그다음에 이제 말초동맥 질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부분에 질환이 있을 때 뇌경색 환자가 있을 때 다른 곳에 이렇게 동반된 질환이 있을 확률이 3에서 50% 된다고 하니까요. 한 군데에 문제가 있던 분들은 이렇게 다른 곳도 같이 스크리닝을 해서 이제 초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면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 같은 혈관 문제니까 네, 좀 맞습니다. 주의해서 보셔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저희 그러면 오늘 김장현 교수님과 혈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봤는데요. 특히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또 자세히 알고 또 질문도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어쨌든 평생 그 복부 대동맥류 수술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쭉 수술을 하시면서 환자분들이 이런 점들은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게 있으시면 한마디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혈관 질환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고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제 그 만성 생활 습관성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다음 비만 이런 것들을 잘 조절하시면 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혈관 질환을 많이 예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꼭 금연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그럼 금연 이렇게 네, 강조해 주시고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교수님은 또 보내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